서울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미국의 기술 전문가 에반, 그는 서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버튼도 리모컨도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먼저 열리고 불도 알아서 켜지는 도시. 그가 다시 만난 대학 시절 친구 수빈이 사람을 중심에 두는 서울의 기술을 들려줍니다. 기술이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진짜 스마트시티 서울. 애플 기술 전문가 에반이 본 서울의 모습.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0년 넘게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해온 에반이라는 친구의 서울 여행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만들어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출발 게이트 앞에서 에반은 자신의 맥북을 천천히 접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앱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떠 있었죠. 애플 로고가 새겨진 노트북 뚜껑을 덮으며 에반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벌써 3년째 같은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사용자들이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복잡한 기능들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행 대한항공편이 곧 탑승 시작됩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에반은 가방을 메고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길이었죠. 대학원 시절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동료 수빈의 결혼식 참석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에반에게는 또 다른 기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보기술 강국이잖아요. 특히 서울은 스마트시티의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에반은 이번 기회에 직접 서울의 스마트시티 사용자 경험 사례들을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매일 만들고 있는 디지털 제품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태평양을 바라보며 에반은 상상해봤습니다. 한국이 정보기술 강국이라면 아마 온통 터치스크린이 넘쳐날 거야. 지하철역마다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을 테고 모든 상점에서 첨단 결제 시스템을 볼 수 있겠지. 아마 증강현실이나 인공지능 안내 서비스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의 머릿속에는 영화 속에서나 봤던 미래 도시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용자 경험은 오히려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인터페이스는 더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은 더 많은 것을 학습해야 했어요. 과연 서울의 스마트시티 기술들은 정말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그저 화려한 기술 전시장에 불과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에바는 기내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가가자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에바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네. 버튼이 어디 있지? 엘리베이터 내부를 살펴보니 일반적인 버튼들은 있었지만 문을 여는 버튼을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입국 수속을 마치고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또 다른 신기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더군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부터 켜져 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세면대 앞에 서자 물이 자동으로 나오고 손을 말리려고 하니 건조기도 저절로 작동했습니다. 에바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분명히 첨단 기술들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는데 전혀 복잡하거나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기술이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거 뭔가 다르네. 불편할 틈이 없잖아.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에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첫인상이었거든요. 화려한 디스플레이나 복잡한 인터페이스는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이게 정말 스마트 시티의 모습일까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에반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자 번화한 도심의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거든요. 에바는 길을 걸으며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보도였어요. 실리콘밸리의 거리와는 확연히 달랐죠. 보도블록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편하도록 턱이 낮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려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마치 원래부터 그래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것 참 신기하네. 에바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접근성을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기존 디자인에 뭔가를 추가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고려해서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승강장에는 전동차가 정차하는 위치가 바닥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표시에 맞춰 두 줄로 서 있더군요. 그리고 전동차 문이 열리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탑승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에바는 이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잖아.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 온 제품들을 떠올려 봤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능을 넣을까, 어떻게 하면 더 혁신적으로 보일까를 고민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까가 우선순위인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약 좌석은 다른 좌석과 색깔을 달리해서 한눈에 구분할 수 있게 했고, 손잡이의 높이도 다양한 키의 사람들이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내방송이었어요. 한국어,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로도 차례대로 안내해 주는데 각 언어마다 적절한 톤과 속도로 읽어주더군요. 전동차가 역에 도착할 때마다 에바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틈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발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는 작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모두 합쳐지면 엄청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다시 올라와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호등에는 남은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건널 수 있었고 보행자 우선 신호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에바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점점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에바는 자신이 만들어 온 앱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복잡한 메뉴 구조, 화려한 애니메이션 효과, 최신 트렌드를 따라한 인터페이스들 정작 사용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에바는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고 지하보도에는 자연스러운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공중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조용함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으며 그냥 있어야 할 곳에 자연스럽게 있는 거였어요. 마치 좋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에바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은 디자인, 진짜 스마트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서울의 거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에바는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져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에반. 벌써 도착했구나. 수빈의 반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에바는 호텔방에 짐을 풀어놓고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통화를 시작했어요. 수빈아,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말이지, 오늘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오면서 정말 신기한 걸 많이 봤어. 너희 나라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더라고. 에반의 목소리에는 흥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빈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 뭐가 그렇게 신기했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일단 내가 예상했던 건 온통 터치스크린이랑 디스플레이로 가득한 미래 도시 같은 모습이었거든. 근데 실제로는 모든 게 너무 조용하고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이야.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면 같이 돌아다녀 볼까? 나도 에반이 어떤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설명해주고 싶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강남역에서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지만 어색함보다는 반가움이 더 컸어요. 수빈은 대학원 시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는데 다만 눈빛에 깊이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먼저 지하철부터 타볼까? 수빈이 제안했어요. 에반이 어제 봤다는 그 시스템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수빈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에반아, 너는 어제 뭘 봤다고 생각해? 승강장 바닥에 있는 대기선, 자동으로 열리는 문들, 다양한 언어로 나오는 안내방송 이런 것들. 맞아. 그런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 수빈은 에반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에반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모두 사용자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 정확해. 수빈이 손뼉을 쳤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철학은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는 거야. 그게 진짜 사용자 경험이고. 전동차 안에서 수빈은 계속 설명했어요. 봐, 이 손잡이들도 그래.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까지 모두 고려해서 여러 높이로 설치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어. 기능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미적으로도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는 거지.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보통 접근성 기능을 나중에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고려해서 설계한 것 같네. 그렇지. 우리는 이걸 포용적 디자인이라고 불러. 특정 사용자를 위한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보편적 설계 말이야. 지상으로 올라와 시내를 걸으면서 수빈은 더 많은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저기 봐, 저 신호등. 수빈이 횡단보도를 가리켰어요. 남은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잖아.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거든. 에바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렇네. 나는 지금까지 예측 가능성이라는 걸 앱 인터페이스에서만 생각해 봤는데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터페이스네. 맞아. 수빈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어요.
도시 자체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야.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이 도시를 사용할 때 최대한 직관적이고 편리하도록 설계하려고 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수빈은 또 다른 예시를 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전광판 봐.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잖아. 그런데 이게 그냥 정보 제공이 아니야.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여주는 거지.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거야. 에바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기술의 목적이 편의성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구나. 정확해. 좋은 사용자 경험이라는 건 단순히 기능이 잘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거야.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말이야.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에바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 주문 시스템이었는데 인터페이스가 정말 간단하고 직관적이었거든요. 이것 봐, 수빈아. 이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정말 잘 만들어졌네. 버튼이 크고 글씨가 명확하고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도 자연스러워. 에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야.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냥 간편하게 주문하는 도구로만 인식할 테니까.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걸으며 에바는 더 많은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공공 자전거 대여소, 전기 충전소, 무소음 전기버스들 모든 것이 도시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어요. 이상해, 수빈아. 분명히 첨단 기술들이 곳곳에 있는데 전혀 복잡하거나 어색하지 않아. 오히려 편안하고 친숙해. 수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반응이야. 기술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하는 거거든. 사용자가 기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때, 그때 진정한 사용자 경험이 완성되는 거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두 사람은 서울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도시 곳곳에 숨어 있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들을 탐험했습니다. 수빈의 안내로 에바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밀한 배려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수빈이 말했습니다. 에바나, 저기 보이는 지하보도 입구 좀 봐. 계단 옆에 경사로가 있잖아. 그런데 이 경사로가 그냥 기능적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야. 주변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에바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경사로가 전체적인 거리 디자인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단순히 휠체어나 유모차를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도시 미관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해. 실용성과 신미성을 동시에 고려한 거네. 에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하보도로 내려가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하지 않았어요. 천장이 높고 조명이 자연광과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었으며 곳곳에 작은 상점들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지하인데 전혀 지하 같지 않아. 에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수빈이 설명했습니다. 지하보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심리적 편안함이었어. 사람들이 지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최소화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조명도 자연광과 비슷한 색온도로 맞췄고 환기 시스템도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되도록 설계했어. 이어서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였지만 사람들의 이동이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어요. 에바는 이 모습을 보며 실리콘밸리의 지하철역과 비교해봤습니다. 수빈아, 이상해. 분명히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질서정연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건 바로 행동유도 디자인 때문이야. 수빈이 승강장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봐, 저기 바닥에 있는 화살표랑 대기선들. 이게 그냥 표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디자인이야. 사람들이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게 되는 거지. 전동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잡이, 좌석 배치, 심지어 바닥의 패턴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어요. 에바는 이런 세밀함에 계속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야. 이런 건 사소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겠어.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지만 모든 접촉점에서의 경험이 쌓여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오후 늦게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에바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자전거 대여소가 있었는데 사용 방법이 정말 간단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에반이 물어봤어요. 간단해.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돼. 수빈이 시연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몇 초 만에 자전거 잠금이 해제되었어요. 와, 이렇게 간단해. 회원가입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응. 이것도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핵심이야. 사용자가 원하는 건 자전거를 타는 거지, 복잡한 가입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어.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면서 에바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수빈의 말을 실감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휴식 공간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수빈아, 이 모든 걸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이 뭐야?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첫째는 직관성이야. 사용자가 별도의 학습 없이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둘째는 포용성이고, 나이, 성별,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셋째는 조화야. 기술이 도시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지. 에바는 이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그가 만들어 온 제품들은 과연 이런 원칙들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한강변 카페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에바나, 오늘 하루 돌아다녀 보니까 어때? 에바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느꼈어. 특히 기술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나는 그동안 기술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사용자들에게 봐. 이렇게 혁신적인 기능이 있어. 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진짜 좋은 기술은 그 반대구나. 사용자가 기술의 존재를 모르게 하는 것. 마치 좋은 집사처럼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 수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해.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조용한 혁신이야. 화려하지 않지만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말이야.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반에게는 정말 값진 하루였어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사용자 경험의 본질을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에반은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를 혼자 산책했습니다. 어제 수빈과 함께 돌아다니며 본 것들을 혼자서 다시 천천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공기가 상쾌한 가운데 서울의 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시간대라 그런지 거리는 비교적 조용했지만 도시는 이미 깨어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소차들이 조용히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고 지하철역에서는 첫 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에바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것도 사용자 경험의 일부구나.
에바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도시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대중교통이 정시에 운행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수빈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수빈이 직접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오늘은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살펴볼까? 수빈이 제안했습니다. 어제는 주로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경험들을 봤다면 오늘은 디지털과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줄게.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에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디지털 안내판이었어요. 하지만 이 안내판은 에반이 예상했던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 참 흥미롭네. 에반이 안내판 앞에서 말했어요. 정보가 정말 많은데도 전혀 복잡해 보이지 않아. 수빈이 설명했습니다. 이 안내판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정보 계층화였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한 거지.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더 세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했어. 실제로 화면을 터치해보니 정말 직관적이었어요. 카테고리별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정보만 적절히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글씨 크기와 색상 대비가 명확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봐, 여기 하단에 있는 접근성 옵션들. 수빈이 화면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지원, 그리고 글씨 크기 조절 기능까지.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걸 일반 사용자들은 잘 모르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능들이야. 쇼핑몰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에바는 더 많은 세밀한 배려들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위치 안내, 수유실 정보, 휠체어 대여 서비스 등이 모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기획되는지 궁금해. 에반이 물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행동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야. 수빈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설을 설계할 때 항상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들어. 사용자가 이 공간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거지.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거야. 점심시간이 되어 푸드코트에 갔는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주문과 결제는 각 매장에서 하지만 자리 찾기와 음식 배달은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에반이 궁금해했습니다. 간단해. 주문할 때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면 각 매장에서 준비된 음식을 그 테이블로 가져다 줘. 고객은 자리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수빈이 실제로 주문하며 보여줬어요. 와, 이거 정말 편리하네. 특히 여러 매장에서 주문했을 때 각각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고. 맞아. 이것도 사용자 여정을 분석한 결과야. 푸드코트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뭔지 조사해 봤더니 음식을 주문한 후에 언제 나올지 몰라서 계속 대기해야 한다는 점이었어.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지. 오후에는 수빈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사용자 경험 컨설팅 회사였는데 벽면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에바는 이런 자료들을 보며 한국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접근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가 바로 사용자 관찰이야. 수빈이 한 프로젝트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건 지하철역 리뉴얼 프로젝트인데 실제 승객들의 이동 패턴을 한 달 동안 관찰한 결과야. 자료를 보니 정말 세밀했어요. 시간대별 승객 분포, 연령대별 이동 패턴, 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동선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간을 설계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냥 멋있어 보이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의 필요에 맞춰서 설계하는 거야. 그래야 진짜 도움이 되는 공간이 만들어지거든. 회사에서 나와 저녁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바는 그동안 자신이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수빈아, 나는 그동안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말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내 추측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 실제 사용자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지.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흔한 실수야.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거든.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예상과 완전히 다른 니즈들을 발견하게 돼. 그리고 그런 발견들이 진짜 혁신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것들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 모든 게 실제 사용자들의 필요에서 출발한 거잖아. 저녁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로 발전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에반과 수빈은 서울의 좀 더 일상적인 공간들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지나 대형 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평범한 동네들을 둘러보면서 진짜 생활 속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어요. 아침 일찍 홍대 근처 주택가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지만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전신주에는 작은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서 골목 모퉁이를 돌 때 마주오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수빈이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설치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엄청나거든. 에바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렇네. 이런 걸 보면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거창한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는 거구나.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계산대 근처에 키가 작은 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작은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세심함이었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구나. 에반이 놀라며 말했어요. 아이들의 시선 높이를 고려한 거야. 어른들 위주로만 설계하면 아이들은 항상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든. 이런 작은 배려가 가족 단위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지. 오전 중에는 동네 도서관도 방문했습니다. 작은 구립 도서관이었는데 공간 활용이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연령대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그 연령대에 맞는 가구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구역에는 바닥에 쿠션이 깔려 있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성인 구역에는 집중할 수 있는 개인 열람석들이 있었어요. 노인분들을 위한 구역에는 글씨가 큰 책들과 편안한 의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 설계를 보면 정말 사용자별 니즈를 세밀하게 분석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에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수빈이 설명했습니다. 도서관 리뉴얼할 때 각 연령대별로 어떤 환경에서 가장 편안하게 독서를 하는지 조사했어. 아이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고 성인들은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어르신들은 밝고 편안한 공간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거든. 점심시간에는 동네 식당가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에반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각 식당 앞에 설치된 메뉴판들이었어요. 단순히 음식 사진과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 요소, 매운 정도, 심지어 칼로리 정보까지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정보 제공 방식도 사용자 경험의 일부구나. 에반이 메뉴판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맞아. 고객들이 메뉴를 선택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미리 제공해서
불안감을 줄여주는 거야.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거든.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실제로 주문을 해봤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서버가 주문을 받을 때 고객의 취향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맞춤형 추천을 해주더군요. 매운 걸 좋아하세요? 그럼 이 메뉴에 고추를 좀 더 넣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야. 수빈이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만 개인화가 가능한 건 아니거든. 아날로그 환경에서도 충분히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오후에는 동네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수빈이 정기검진 예약이 있다고 해서 함께 간 건데, 여기서도 사용자 중심적인 설계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대기실에는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좌석들이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현재 대기 인원은 3명이고 예상 대기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이런 안내를 받으니까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병원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바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거잖아. 수빈이 말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정보 제공만으로도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병원 내부 곳곳에도 세심한 배려들이 있었어요. 복도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진료실 문 앞에는 의사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 등도 있었어요. 진료 중일 때는 빨간불, 잠시 비워두었을 때는 노란불, 진료 가능할 때는 파란불이 켜져. 환자들이 언제 들어가야 할지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야. 저녁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작은 근린공원이었지만 여기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운동기구들이 연령대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기구마다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그림으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고려한 거구나. 에반이 노인용 운동기구들을 보며 말했어요. 공원 설계할 때도 사용자 그룹별로 니즈를 분석했어.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성인들은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어르신들은 가볍게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각각 원하거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며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에바는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빈아,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는 게 특별한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고.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짜 좋은 디자인은 화려하지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야. 사용자가 이게 참 편리하네 정도로만 느끼면 성공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성공한 디자인들이네.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없으면 불편할 것 같은 것들이었으니까. 해가 완전히 지고 공원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로등들도 단순히 밝기만 한 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적절한 간격과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 에반과 수빈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수빈의 제안이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정리해보자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에바는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빈아,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걸 봤는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있어.
에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생각인데? 나는 실리콘밸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항상 기술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사용자들에게 봐. 이렇게 멋진 기능이 있어. 이렇게 혁신적인 인터페이스야라고 말하려고 했거든. 마치 기술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말이야. 수빈은 조용히 에반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에반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깨달음에서 오는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더라고. 기술은 사라져야 하는 거였어. 사용자가 기술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때, 그때 진정한 사용자 경험이 완성되는 거였어. 에바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공항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열렸을 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때 나는 버튼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완벽한 사용자 경험이었던 거야. 버튼을 찾을 필요도 누를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는 것 말이야. 수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무의식적 편리함이야.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학습하거나 적응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편리함을 느끼는 거지. 그래, 바로 그거야. 에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어요. 지하철에서 본 바닥의 대기선들, 신호등의 남은 시간 표시,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들, 이 모든 게 사용자가 특별히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 에바는 계속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내가 만들어 온 앱들을 떠올려 보니까 사용자들이 처음 사용할 때 매뉴얼을 봐야 하거나 튜토리얼을 거쳐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 새로운 기능이니까 사용자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좋은 디자인은 그게 아니구나.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마치 문손잡이처럼 말이야. 누구도 문손잡이 사용법을 배우지 않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잡고 돌리거나 당기거나 미는 거지. 수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비유야. 좋은 디자인은 사용법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는 순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에반이 계속 말했습니다. 배려의 철학이야. 여기서 본 모든 시스템들은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배려를 담고 있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아이들을 위한 낮은 손잡이들 이런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더라고. 그게 바로 포용적 디자인의 힘이야. 수빈이 설명했습니다. 특정 그룹을 위한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보편적 설계 말이야. 결국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거든. 에바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혁신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혁신이라는 게 새롭고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혁신은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것이구나. 여기서 본 무소음 전기버스를 떠올려봐. 그 버스는 전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 나는 친환경 전기버스야. 라고 소리치지 않지. 그냥 조용히 깨끗하게 사람들을 태워주는 거야. 하지만 그 조용함 자체가 도시의 소음을 줄이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수빈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에반이 정말 많이 느꼈구나. 그 말이 정확해. 진짜 혁신은 조용해. 사용자가 변화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겠어.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조용한 거야. 에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디스플레이나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기술의 존재를 느끼지 않으면서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스마트 시티구나.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조화로웠습니다. 수빈아, 정말 고마워. 이번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아. 에반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에반과 함께 우리 도시를 다시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때로는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구나 싶어. 이제 실리콘밸리로 돌아가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봐야겠어. 사용자들에게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지. 사용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디자인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에반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발 게이트. 에반은 며칠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서울에서 배운 조용한 혁신 진정한 사용자 경험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에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사용자 경험의 완성은 사용자가 기술을 느끼지 않는 순간에 있다. 에반은 이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되는 것 같았어요.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편 승객 여러분, 곧 탑승이 시작됩니다. 에반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화면에는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명 조용한 사용자 경험 마이너스 콰이어트 UX 목표 사용자가 기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 핵심 원칙 첫째, 직관성 마이너스 별도의 학습 없이도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할 것 둘째, 포용성 마이너스 모든 사용자 그룹을 고려한 보편적 설계 셋째, 조화성 마이너스 사용자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에반은 승무원의 안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안전 안내 방송도 좌석 배치도 심지어 기내 조명까지 모든 것이 승객의 편의를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사용자 경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깊이 고민해서 설계한 결과들이구나. 에반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후 안정된 고도에 도달하자 에반은 다시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단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사용자 여정 재분석. 실제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 관찰. 기술적 복잡성보다는 사용 편의성에 집중. 불필요한 기능들의 과감한 제거. 에반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모바일 뱅킹 앱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신 기능들을 추가하는 데만 집중했었는데 정작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본 기능들의 사용성은 소홀히 했던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단계 포용적 디자인 원칙 도입. 연령, 신체적 조건, 기술 숙련도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접근성 기능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통합. 다양한 사용자 그룹과의 실제 테스트 진행. 서울에서 본 지하철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외국인, 아이들까지 모든 사용자를 고려해서 설계된 그 시스템들 말이죠. 에반의 앱에서도 그런 포용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 조용한 혁신 문화 확산. 팀 내에서 기술을 보여주는 사고방식에서 기술을 숨기는 사고방식으로 전환. 사용자 관찰을 통한 진짜 니즈 발견.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평가 기준 도입.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에바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사용자와의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와 지표에만 의존해서 사용자를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사용자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네 번째 단계, 사용자 중심 연구 방법론 도입.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관찰의 균형. 사용자의 실제 환경에서의 행동 관찰. 사용자가 말하지 않는 숨겨진 니즈 발견.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상공에 도달할 무렵, 에반의 노트북 화면에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앱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철학으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착륙 후 공항에서 나오면서 에반은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시설들, 교통 시스템, 심지어 택시의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것이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었어요. 여기도 개선할 부분들이 정말 많네. 에바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문제를 발견하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빈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수빈아, 무사히 도착했어. 비행기 안에서 내내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설레. 이번 여행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 진심으로 고마워. 곧 좋은 소식 전해줄게. 며칠 후, 에바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조용한 사용자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발표는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들이 우리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조차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에반의 발표는 회사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몇 개월 후, 에반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재설계된 앱이 출시되었어요. 사용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해졌는데 정확히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런 리뷰들이 쏟아졌거든요. 바로 그것이 에반이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조용한 혁신이었어요. 1년 후, 에반은 다시 한번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프로젝트 성과를 수빈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한강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성장을 축하하며 더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에반, 정말 대단해. 내가 만든 앱 사용해봤는데 정말 자연스럽더라. 수빈이 진심 어린 칭찬을 했어요. 수빈이 가르쳐준 덕분이야. 진짜 스마트 시티는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에반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하지만 의미 있게 개선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에반의 서울 재발견 여행은 이렇게 끝났지만 그가 배운 조용한 혁신의 철학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스마트 시티는 조용하다는 그 깨달음과 함께 말이에요.